전주에 사는 한 30대 남성. 신체 장애가 있어서 목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직장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홀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웬 남성들에게 시비가 걸렸는데요. 급기야 전치 7주의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 가해자들,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남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이날의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실제 이 피해자와 접촉이 됐습니다. 일단 좀 그 사진을 보니까 많이 안 좋은 상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신데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하죠. 네, 일단 피해자는 30대 남성인데요. 목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그 전주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5일에 그 제보자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삶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친한 후배의 고민 상담을 좀 해준 뒤에 아주 늦게 새벽 4시쯤에 혼자서 중식당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식당이 통유리 창으로 돼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다가 무심코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서 있던 한 남성이랑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 길에 서 있던 남성이 피해자를 향해서 밖으로 나오라는 듯이 손짓을 했고요. 이 둘은 일면식도 없던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나가는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이 식당 안 CCTV 보면요. 피해자가 당황해서 저요라고 묻는 듯한 뜻의 어떤 손짓을 하는 모습도 잡혀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나한테 볼 일 있나 싶어서 목발을 짚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 7, 8명 정도 되는 무리가 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과 함께 위협을 시작합니다. 술집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냥 짬뽕집이었는데 피해자가 갓 나온 음식을 채 한 숟갈도 뜨기 전에 창밖에서 한 남성이 야, 너 좀 나와봐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사커킥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남성. 그의 일행까지 합류한 뒤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밥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나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왜 쳐다보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이제 거시더라고요. 주먹으로 맞고 쓰러졌는데 발로 또 턱을 맞아서 턱뼈가 이제 양쪽에 다 골절이 됐는데 한쪽이 이제 많이 턱뼈가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거 수술을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턱도 금이 가고 또 살이 찢어져서 꿰매고 이빨도 지금 송곳니가 부러져가지고 송곳니 치료하고 있고. 저희가 너무 사진이 그냥 피멍이 너무 잔뜩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좀 흑백으로 저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행한 이유가 쳐다봐서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CCTV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분이 이제 음식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냥 휴대전화 만지작거리는 게 전부였는데 아마도 그냥 시비를 걸려고 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이제 가해자가 불러냈잖아요. 그런데 왜 쳐다보냐? 저요? 그러면서 7명이나 8명 정도 되는 가해자 무리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요. 또 심지어 그중에 3명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갔던 그런 손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안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목발을 짚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목발을 짚은 피해자를 밀치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던 또 다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이 넘어졌는데 아까 우리 사커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정말 몸을 틀어서 턱을 발로 가격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피해자분이 의식을 잃었고요. 시민의 신고로 나중에 결국 병원에 이송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른바 사커킥 같은 게 막 얼굴로 날아가면 영화 드라마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실제 상황에서 저러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네, 정말 생명이 위험할 뻔한 그런 치명타가 됐어요. 지금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정말 이 아래 양쪽 턱 관절 다 결절됐고요. 치아도 여러 개 부러지고 살도 다 찢기고 그래서 전주 7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맨 처음에 목발 짚고 나가시잖아요. 이 목발을 짚고 나가는 장애가 있는 분한테 일대 팔로 둘러싸고 이런 사커킥을 날렸다니 너무 저는 흉악
범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데 오늘 이 제보하신 분이 지금 안타깝게도 또 혈관종이라는 또 지병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지혈이 되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신 후에도 또 여러 번 쇼크가 오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정말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신 거죠. 지금 뭐 수술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신경이 돌아오지 않고 부정교합으로 지금 뭐 음식도 잘 못 드시고 이제 주무실 때도 계속 침이 흐르고 이렇게 아이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자, 2명이 7, 8명의 가해자 무리 그중에 2명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자, 전과 후에 자, 얼굴 형태가 저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항상 나오는 전가의 보도 쌍방 폭행. 자, 쌍방 폭행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두 사람이 저쪽에서 뭐 이렇게 폭행을 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거기 접수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경찰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폭행죄를 쌍방했다면 신고를 받습니다. 뭐 그런 건 있었어요. 방어하는 차원에서 머리로 이렇게 좀 들이받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7, 8명이 있었고 가해자 2명이 아주 강력하게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걸 쌍방 폭행으로 입건해야 됐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가해자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욕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다, 폭행을 행사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도 있었고요. 피해자 자체가 좀 움직일 수 없는 목발 같은 거 하고 그런 것도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장애인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가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쌍방 폭행 그 부분은 일단은 기소유예 내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입건까지 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사법 체계는 그냥 고소하고 그냥 신고하면 다 쌍방폭행 입건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장애 3급 복지카드 피해자분의 저 복지카드 지금 사진도 나가는데 저 가해자 녀석들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놈들이라고요. 네, 일단 저 2명은요 1살 차이고 동네 형 동생 차인데 그 피해자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피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피해자를 처음 가게 밖으로 불러낸 사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미 동종전과로 소년보호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말씀드린 사커킥을 날린 가해자는요 당시 기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 재판받는 도중에 지난 4월이었는데 동네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가 된 바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학교에 가기 좋아했던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지난 가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말에도 안 나가고 배 아파서 학교 가기 싫다, 뭐 머리 아파서 가기 싫다 해서 계속 빠졌어요.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났을까?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 지난 9월 말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건데요. 학교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 학생들은 딸을 찾아와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13살 초등학생들이 저지른 집단 폭행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에서 2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예? 지난 10월에 그 공사장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수십 명이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는 그거 전해드렸죠. 그래서 그 가해자 중 하나가 사건 반장 저희들 막 보면서 얘네들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하면 그거 전해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공사장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충남 천안. 전해주시죠. 네, 6학년 여학생 2명이 또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서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일단 이 가해자 무리가 있습니다. 이 여학생 2명은요, 가해자 무리 중에 여학생들이랑 원래는 사이가 좋았는데 사소한 말다툼 이후로 관계가 좀 소원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말에 학교에서 과자 파티가 있었는데요. 그 가해자 남학생 한 명이 피해 여학생한테 젤리 좀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젤리 주고 이 피해 여학생이 점심시간이라서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젤리 주는 모습을 그 남학생의 여자친구가 보고는 왜 젤리를 받냐, 너무 싫다, 울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가해 남학생이 갑자기 잡으러 간다면서 이 여학생이랑 그 여학생의 친구 이렇게 2명을 폭행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한 가해자는 남학생 3명이고요. 그 자리에 총 18명이 자리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놈이 지 여자친구가 막 속상해하니까 그 젤리를 받아놓고 네. 준 사람을 가서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지금. 자, 폭행하는 모습이 충격적이게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람도 많고요.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이제 남학생인데
여학생 2명을 피해 여학생 2명을 데리고 온 다음에 무자비하게 폭행을 합니다. 또 뭐 강하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부딪히게 하는 그런 폭행도 하는 것 같아요. 도망을 치려고 좀 계속 했는데 이 문 앞에 2명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다시 잡혀오는 모습도 반복이 됐는데 좀 더 경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지금 CCTV상으로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피해자 둘이한테 싸워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싸운 애는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좀 외쳐봐라 몇 초 동안 그렇게 18명 보는 데서 시키기도 하고 또 문만 3초 찍고 와라 이런 식으로 못 찍고 오죠. 당연히 시간상 또 폭행을 가하고 아주 충격적인 폭행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 촉법 소년 연령 1살 이하하는 이게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냈어요. 지금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입니다. 자, 교수님. 네. 이게 이게 13살짜리 애들이 저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3살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에요. 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의 범죄라는 것이 너무 지능적이고 잔혹하고 좀 치사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인 아이들을 서로 싸워봐라. 그럼 한 명은 이기는 사람, 한 명은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약간 엽기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또 13살 여자아이들 가장 아직은 어리고 성적 수치심이 많은 아이를 18명 앞에서 그렇게 성적인 얘기를 하게 시키고 또 3초 만에 무슨 수로 저기 똑딱똑딱 찍고 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아이들이 싸울 때 뭐 여러 명이 같이 싸우면 영웅 심리도 있고 동조 심리도 있고 이렇게 돼서 더 심각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책감은 또 서로 나누기 때문에 죄책감은 덜 느낍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안 그래도 심각한데 이렇게 남학생 3명의 여학생들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연약한 여자애 2명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문제에서 이 당사자와 부모님이 겪는 고통 상당할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고 그게 되냐라고 지금 하시는데 그 1살 낮추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계류 중이라니까요. 이 나라에서. 예? 자, 그런데 말이죠. 팀장님. 한 달 반이 지난 뒤에서야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9월 27일 날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실제적으로 피해 여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돌아다니면서 또 가해자들을 보게 되면은 가해자들한테 폭행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이나 아니면 학부모한테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었던 건데요. 가족들에 의하면은 그 두 여학생은 폭행 이후에 뭐 주말에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 꼭 있었고 또 그리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또 걔는 이제 아파서 학교 안 간다고 그러진 않나 머리가 아파서 안 가지 않나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학교를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피해를 볼까 봐서 학교를 가기 싫어했던 거죠. 그러다가 11월 9일 날 그 피해 여학생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왕따를 당했구나. 이거 너무 힘들다 생각해가지고 담임 선생을 만났습니다. 담임 선생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그 가해자들한테 집단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다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들은 다음에 피해 부모들한테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죠. 얘네들의 행위가 어딜 봐서 이게 애들이냐. 이 성인 범죄를 그대로 정말 따라하고 있다는 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13살 가해 학생,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 피해자를 만나 협박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없었던 일로 하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그 남자애들이 와서 없었던 일로 하자. 합의를 보자 이렇게 했고 그게 협박이죠. 그리고 여자애 2명. 걔네들은 나도 너 협박, 나도 너 신고할 거야. 그러고 막 쌍욕을 하고. 근데 다른 그런 거죠. 뭘 신고해?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난 겁날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후에 지 친구들끼리 무리 가면서 그 피해자 2명 지나가면 쌍욕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고. 자, 이 기자. 네, 지난달 9일에야 담임 선생님한테 알리면서 이게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피해자들 측 주장에 따르면요. 이 가해 여학생들이 정문에서 피해 여학생들 하교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이 학폭조사 시작하니까 우리 이제 없는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 아는 언니들 많다. 너네가 어느 중학교를 가더라도 그 언니들한테 얘기해서 중학교 생활 내내 괴롭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가해 여학생들은 이 피해 여학생들한테 나도 너 신고한다고 얘기하고요. 학교에서 만나면 손가락 욕을 하고요.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 사실도 담임 선생님한테 알렸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여중생과 초등학생이 또래 학생 수십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애워싼 채로 서로에게 너도 때려라라고 외쳤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하는 가해자에게는 멋있다며 폭행을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볼 수도 없고 웃고 떠들고 뭐 응원하고 뭐 섹시하다고 하고 막 정말 이거는 촉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소름 끼칠 정도였거든요. 폭행은 20여 분간 이어졌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말리기는커녕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10대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집단 폭행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저 원본 영상을 저하고 이자연 기자는 봤는데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 피해 여중생, 그 중1 여중생은 일부 가해 학생들이랑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사이가 좀 소원해졌었는데 그 가해 학생들이 오해를 풀고 싶다, 좀 나와라 하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애들이 건드리면 때리면 내가 못하게 막아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인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한테도 그 중1 학생 걔 좀 데리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이 함께 가해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 만난 순간부터 10여 명의 가해 학생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도망가면 죽는다는 말과 함께 한 공사장으로 끌려가게 됐고요. 여기에서 집단 폭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폭행 주도한 학생들 포함해서 소문 듣고 온 또래 학생들까지 모두 30~40여 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또 동조했습니다. 집단 광기입니다. 피해 학생 둘, 가해 학생들 무리 40여 명.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 같이 찍고 있었다입니다. 교수님 아까 보셨죠? 예. 우리 한국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거는 부모 자식 관계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저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생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선설에 의하면 인간이 저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옆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원래 어떤 그 성선설인데 지금 이제 이 청소년들의 범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중화기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 여중생이 머리채가 잡혀서 내동댕이 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방에서 카메라 후라시가 터진다라고 하는 거.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해서 기절하게 만드는 그 기절놀이를 한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저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그리고 학교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피해 여중생은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대요. 경찰이 그런데 저 폭행 현장에 왔었다고요? 일단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 정도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누군가 봤으면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단 피해 여중생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왔는데 이제 피해 여중생한테 폭행당했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피해 여중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옆에 가해자들도 일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저 폭행당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경찰에 갖다 쳐보죠. 예. 아니면 그 폭행당했다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그 이후에 저 뭐 구속되거나 이런 사안도 아니니까 얘네들 아마 촉법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겁에 질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 그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오빠가 오더니 너네 누가 때렸냐. 그래서 그 오빠가 가해자들을 못 오게 하고 이 5학년 초등학생하고 이 여중생을 피신시키고 또 다른 오빠의 신고로 파출소에 가서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의 대응은 해도 좀 너무하네요. 지금 그 피해자 가족들, 보호자들 지금 경찰의 이 대응, 이 가해자 녀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의 대응
상황 때문에도 지금 더 화가 나신다는데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현장의 모습이 폭행 현장처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의 상황이 이미 모두 끝나 있었고 여중생한테 맞았냐 물어봤더니 아니다. 친구랑 뛰어가다가 같이 넘어졌고 그러다가 친구가 내 머리카락을 좀 밟았다. 폭행 같은 거 없었고 나 친구랑 축제 가야 한다. 라면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 출동 당시에 학생들의 태도 또 외향에서 별다른 폭행 사실 인지할 수도 없었고 본인 역시도 맞은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결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거의 전문가들이에요, 얘네들. 아니 웬만한 변호사 뺨치네요. 제가 몇 호 처분 받을지까지 나오고 지금 촉법소년이니까 형사처벌은 아니고 보호처분 받을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쌍방폭행, 네가 먼저 때려야 쌍방폭행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일단 피해자 그 중학생 아이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건 실제 폭행을 한 아이들 말고 그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이 사실상 주범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주도했고 폭행을 한 아이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안 때린 아이들은 난 안 때렸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걸 조폭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목이 직접 나섭니까? 근데 실제로 가장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거는 수괴죠. 저 아이들한테 제가 수괴란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지금 보면서 저도 너무 좀 충격을 받아서 저 아이들 그냥 뭐 처벌 넘어서 뭐 보호처분으로 소년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신을 차릴 건지 아까 전 영상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이거는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말 좀 진지하게 이 사건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과거랑 많이 달라요. 과거의 학교 폭력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뭔가 정말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